이번 강의에서는 근대 교육의 시작, 원산학사와 유경공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학문이 조선에서 학교라는 제도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최초의 근대 학교는 원산학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학사는 원산 국민들의 청원으로 188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원산이 개항장으로 결정되자 서양 학문을 배우기 위한 학교 설립 허가를 요청했던 것이지요. 원산 국민들은 이 학교 운영비를 모아서 스스로 운영하겠다는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조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학교 설립을 허락했고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원산 학사는 개교 후 문예반 50명, 무예반 100명의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무예반 학생들은 전쟁과 군사 지휘와 관련된 병서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예반 학생들은 이전 전통 서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공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서당과 다른 점은 있었어요. 첫째, 개항장에서 쓸모 있는 간단한 기호의 서양 셈법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당대의 유명한 책인 영환지략, 해국도지를 비치했다고 합니다. 또 농학서뿐만 아니라 노예 기르는 방법과 광산기술 관련한 책들도 수집되어 있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 정도로 근대 학교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정부가 세운 이른바 관리빈 유경공원은 명확하게 근대 학문을 가르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학교는 1884년 견미 시찰단 전권대사로 미국에 다녀온 친청파의 핵심인 민영익이 주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서양 중등학교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지요. 미국에서 학교 교사를 초빙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에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3명의 교사가 조선에 왔습니다. 그들은 뉴욕 유니온 신학교 졸업생들로 길모, 벙커, 헐버트였지요.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 각각 프린스턴, 다트머스, 오베린 대학을 거쳤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첫 단계로 읽기, 쓰기, 세마기, 지리 등을 배웠습니다. 뒤이어 의학, 천문학, 수학, 세계지리, 정치학, 경제학, 근대 자연과학 등을 공부했지요. 농학을 의미하는 농리, 동물학을 의미하는 금수, 각종 증기기관으로 작동하는 기기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영어로 강의를 들어야 했기에 영어 공부와 더불어 각국 언어도 익혀야 했습니다. 조선 정부가 세운 유경공원은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절목을 정했고 고종이 이를 제가해 학교 설립의 기본이 마련되었습니다. 운영과 관리 지침인 절목은 12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교직원, 학생 입학 자격과 정원, 학생 수업 태도, 시험, 성적 규정, 휴일과 휴가, 교육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비는 물론 책값에 용돈까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지요. 유경공원의 교사 가운데 헐버트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연과학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조선어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조선어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요. 신학을 전공했던 만큼 자연과학 분야와 관련한 실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식물학과 생리학, 화학 분야를 독학으로 실력을 쌓았습니다. 1891년에는 3인필지, 즉 선비와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3인필지에는 태양계와 지구, 5대양 6대주의 설명과 물의 순환, 세계 속의 조선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들어있었지요. 이 내용들이 모두 조선에 처음 소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서양 지식을 공부한 서양인이
조선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지식을 자신이 이해한 대로 국문으로 썼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각국의 자연, 사회와 더불어 기상현상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당대의 다른 책들보다 쉽게 쓰인 이 책에는 교사로서 지닌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1895년 정부 주도로 한문으로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했지요. 삼임실지는 현재 세계지리서로 소개됩니다만 당시의 분류로는 인문지리서이자 자연지리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비록 초보적 수준이나마 근대 천문학과 근대 기상학의 내용을 담고 있지요. 지구는 별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책의 제1장 지구에서 그는 우주와 태양계, 태양계의 행성, 각 행성의 위성들, 태양과 행성 간의 거리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행성인 이 땅을 설명했지요. 그에 의하면 이 땅은 둥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 스스로 돕니다. 또 태양을 365일에 한 바퀴 회전합니다. 달은 지구의 위성이지요. 이 달의 운동으로 밀물과 썰물이 생겨남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구와 달의 운동에 따른 일식과 월식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일식과 월식은 더 이상 제의가 아닌 것이지요. 지구장의 설명에는 구름의 형성 과정을 포함하는 물의 순환, 바람과 비, 번개, 천둥, 안개, 이슬, 눈 등의 기상현상과 더불어 지진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설명도 있었지요. 우리가 지진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그는 지동으로 이름 붙이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땅속에 물도 있고 불도 있어 물과 불이 만일 서로 가까우면 김이 되니 이 김이 매우 힘이 있어 어디든지 뚫고 나가 땅이 흔들린다는 것이지요. 교수님, 헐버트는 선교사이지 않았나요? 책의 설명에선 기독교적 과학관이 보이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자연계의 다양한 형상을 자연의 물질 그 자체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헐버트는 동료 선교사들이 조화옹, 조물주와 같은 신적인 존재를 개입시키는 태도와 전혀 달랐습니다. 또 여러 인종, 특히 백인들의 침입으로 열세에 몰렸던 아메리카 홍인종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종족들에 대해 인종주의적 태도를 보이던 선교사들과도 달랐습니다. 당시 한역 근대 지리서나 한성순보에서조차 흔히 보이던 서구 문물과 학문을 받아들이지 않아 쇠퇴한 인종 등의 묘사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무엇보다 이 책은 학습한 내용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질문들을 후반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 근대 교육을 담당한 유경공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년의 계약이 끝나고 길모어가 월급을 100%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그는 귀국해버렸습니다. 조선 정부는 길모어의 봉급분을 벙커와 헐버트에게 나누어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 두 명과 3년간의 재계약을 했습니다. 3년 후 1891년에는 헐버트마저 학교를 그만두고 귀국했어요. 벙커만이 남았죠. 유경공원의 학습을 반대하는 세력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은 감축의 감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교사들의 월급이 수차례 밀렸지요. 이처럼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열성만으로 먼 타국에서 교육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운영되던 유경공원은 마지막 교사인 벙커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립영어학교로 전환되었습니다. (1886년에) 개교한 유경공원 학생은 28명으로 대개 20, 3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10여 명은 이미 과거의 급제의 관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지요. 유경공원은 관원으로 구성된 좌원과
아직 과거를 보지 않거나 어린 양반과 자제들의 학급인 우원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좌원의 학생들은 매일 아침 7시에 등교해 오후 5시까지 공부하고 하교했습니다. 우원의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에 아침밥을 먹고 오전과 오후에 3시간씩 강의를 들었습니다. 12시와 6시에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사이사이 시간에는 공부해야 했죠.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양 교사들의 지도로 유경공원의 학생들은 자연과학과 수학을 영어로 공부했습니다. 격치만물이라는 과목에서는 의학, 천문, 농리, 기기, 동물같이 서양 근대 과학과 기술을 공부했지요. 다윈의 비글호 항해기도 읽었다고 합니다. 세계 인문 및 자연 지리를 학습하며 극지방, 사막, 정글의 열대지방, 카멜레온과 코뿔소 등도 접했습니다. 또 소금을 얻는 방법, 벌집의 구조, 아마와 같은 상업 작물들의 재배 방법, 증기기관 등을 배웠지요. 그들은 달마다, 계절마다, 해마다,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 결과 평가는 교사 3명이 다 같지는 않았어요. 벙커는 유경공원 학생들, 특히 좌원 학도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회고를 바탕으로 일본은 조선의 양반들이 고루하고 편협하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했다고 단정 내리고 비난했지요. 벙커가 성실하지 않다고 지적한 좌원들의 학생들에게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성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행하던 원세계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의 개혁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파견되었던 원세계로 하여금 강제로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하며 각종 개혁 정책을 반대하게 했지요. 이런 압력 속에서 가장 손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좌원 학생들에게 화살을 돌린 것이지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좌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좌원 학생들과 달리 우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길모어 역시 이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근면한 태도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근 발견된 헐버트의 편지도 길모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조선 학생들이 매우 열심히 성실하게 학업에 임한다고 썼어요. 사실 유경공원 특히 우원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완벽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래서 교사들 역시 매우 고무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1889년에는 교사들 주도로 학생 증원을 결정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학교 제도 개혁과 한성사범학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